CMOS 로직 게이트는 FET를 스위치로 사용을 해서 게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MOS FET가 뭐 ON이 되기도 하고 OFF가 되기도 하는데요. ON이 된 상태를 저희들이 리니어 모드 혹은 트라이드 모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OFF 된 경우를 컷오프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드레인과 소스가 연결이 되거나 그때가 온 상태 혹은 디스커넥션 된 상태, 거기를 오프 상태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인버터 구조가 있는데요. 생긴 모양이 VDD에서부터 그라운드 사이에 스위치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PMOS, 하나는 NMOS, 여기가 출력이고요. 스위치를 제어하는 신호가 입력 전압, 여기 출력 전압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VO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이고 출력인데요. PMOS나 NMOS 둘 중에 하나는 켜지고 하나는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이인 경우에는 여기가 연결이 되고 여기가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VDD에서 그라운드가 연결이 끊어져 있는 상태죠. 여기 때문에 반대로 만약에 여기가 로였다면 여기가 연결이 되고 여기가 끊어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도 마찬가지로 VDD하고 그라운드가 연결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로 보게 되면 하나가 온, 하나가 오프 상태면 VDD와 그라운드가 이 오프 되면 끊어져서 여기가 출력이 지금 하이인 상태가 되고요. 반대로 여기가 오프 이렇게 끊어지고요. 여기가 연결이 되면 여기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돼서 이 로가 나오면서 VDD와 그라운드가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번 상태 ON-OFF거나 2번 상태 OFF-ON이거나 두 경우 다 VDD와 그라운드는 서로 디스커넥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ON에서 ON-OFF 이 상태에서 OFF-ON 상태로 혹은 반대 방향 스테이트로 이렇게 트랜지션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스위치를 변경하려고 하면 이 중간에 어딘가에 NMOS도 적당히 켜지고 PMOS도 적당히 켜져 있는, 그래서 VDD와 그라운드가 연결되는 지점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런 영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완전히 ON이나 OFF가 된 순간이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 중간 상태를 지나가게 되면 VDD와 그라운드가 서로 연결되게 되면 전력 소모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P채널과 N채널이 ON-OFF 트랜지션하는 구간에서 ON과 OFF 중간 상태에서 VDD와 그라운드가 연결됨으로 인해서 흐르는 전류,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전력 소모를 우리가 숏서킷 전력 소모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전력 소모는 소자 사이즈나 혹은 로딩 캐파시터를 이용을 해서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CMOS 인버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CMOS 인버터는 모든 게이트의 기준이 되는 게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N채널과 P채널이 있는데요. N채널의 유닛 인버터의 N채널의 사이즈를 우리가 1이라고 노멀라이즈하고 이걸 기준으로 PMOS 사이즈를 정하게 됩니다. PMOS 사이즈는 보통 모빌리티 차이 때문에 NMOS보다 한 2배 정도 크게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NMOS 사이즈를 1, PMOS 사이즈를 2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여기에서 스키매틱을 보시면 이게 게이트 랭스가 2, 게이트 위스트가 6, 이게 1입니다. 지금 1이라고 표현하면 6람다, 2람다 이걸 저희들이 1로 잡았고요. 2라고 잡으면 12람다, 2람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보다 한 2배 정도 큰 사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 N 채널의 크기를 1로 정의했을 때 그 1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버터를 만들었을 때 P 채널에 흐르는 전류, 이게 ID P고요. N 채널에 흐르는 전류, 이 두 개가 서로 일치해야 됩니다.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가 입력, 그래서 게이트를 심볼로 나타내면 여기가 입력에 해당하죠. 여기가 출력, 여기가 출력에 해당하게 됩니다. 먼저 여기 IV 커브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VDS 값인데 지금 여기 전압을 우리가 출력 전압으로 놓겠습니다. 이 가로축을 VO로 놓겠습니다. VO 전압이 이제 N 채널에서는 VDS에 해당하고요. 여기 VO 전압에 의해서 이게 SD, DS 값도 바뀌게 되겠죠. P 채널에. 그래서 N 채널은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IV 커브를 따라가고요. P 채널, 위에 있는 P 채널 소자는 주황색으로 표시된 커브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VO가
여기 전압이 VDD에 붙어 있게 되면 여기 전압이 VDD에 있으면 VDS가 제로이기 때문에 여기가 만나는 지점이 되겠죠. 그죠? 전류 방향을 다 같은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N 채널과 P 채널의 모양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아웃풋 전압이 결정되는 지점은 이 P 채널의 전류와 N 채널의 전류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아웃풋 전압이 결정이 됩니다. 먼저 입력 전압이 아주 로우인 경우, 아주 낮은 경우, 그런 경우에 N 채널은 컷오프 상태에 있게 됩니다. N 채널은 컷오프. 여기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입력이 낮기 때문에 이게 1번 케이스. 1번 케이스가 이게 A라고 적혀 있네요. 1번이 아니고 A번 케이스. 여기 A라고 적혀 있죠. 여기 A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가 아주 낮게 걸려 있는 경우 N 채널은 꺼져 있습니다. 그러면 P 채널은 풀로 켜져 있겠죠. 그죠? 여기 전압이 최대한 많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P 채널 입장에서는 최대한 켜져 있고 대신에 이렇게 P 채널이 켜지고 N 채널이 꺼져 있으면 VO는 제일 높은 데 있게 됩니다. 이게 가장 많이 켜졌을 때 P 채널은 이런 커브를 IV 커브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N 채널과 P 채널이 만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입력 전압하고 출력 전압 사이에 관계를 그려놨는데요. 만약에 N 채널이 꺼져 있는 입력 전압인 경우 이게 A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인풋이 로인 상태죠. 그죠? 인풋이 로인 상태에 있게 되면 아웃풋은 하이인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이 로우면 N 채널은 꺼져 있고 P 채널이 켜져 있는 상태. 그래서 거기가 이 지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인풋을 좀 더 끌어올려서 우리가 B 지점으로 왔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B 지점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 A 지점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A 지점은 지금 N 채널은 A, B 상태를 보죠.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N 채널, N모스, P모스 상태가 A, 입력 B, C, D, E 이렇게 놓고요. 만약에 A 상태에 있다면 디바이스가 N 채널은 컷오프입니다. 그리고 P 채널, P모스는 이렇게 생겨 있는데 지금 아웃풋 전압이 여기 형성이 되죠. 그래서 VDS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리니어 리전에 있게 됩니다. 리니어. 그리고 아웃풋 전압은 하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입력 전압을 조금 더 끌어올려서 B 상태로 왔다고 한번 해보죠. 입력 전압을 좀 더 끌어올리면 N 채널이 이렇게 전류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죠. 그죠? 컷오프에서 이제 전압이 좀 더 전류가 좀 흐르게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P 채널은 여기에서부터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B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전압이 줄게 되죠. 그래서 이 커브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 둘의 만나는 점이 여기 형성이 되는데요. 여기 형성된 지점이 여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시면 N 채널은 세츄레이션 영역이 있습니다. N 채널은 세츄레이션. 그리고 P 채널은 어디 있냐면 여전히 트라이드 리전, 리니어 리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웃풋 전압은 조금 떨어진 지점, 여기가 B 지점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력을 좀 더 끌어올립니다. 입력을 좀 더 끌어올리면 C 지점이 오게 되는데 C 지점은 N모스 입장에서는 좀 더 올라왔는 스테이지,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C 지점에 전압이 올라오면 이게 더 줄기 때문에 P모스는 전류가 조금 더 줍니다. 여기서 더 줄어든 P모스, 이 커브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 만나는 지점이 여기 형성이 되겠죠. 이게 C 지점입니다. 거기가 여기에 해당하죠. C 지점은 N 채널, P 채널 둘 다 세츄레이션 영역이 있게 됩니다. 둘 다 세츄레이션 영역에 있고요. C보다 전압을 더 끌어올리면, 여기서 전압을 더 끌어올리면 D 상태가 되는데요. D 상태가 되게 되면 여기 P 채널은 이렇게 전류가 더 줄어듭니다. 채널이 더 닫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N 채널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D 상태. 그러면 만나는 지점이 여기에 형성이 됩니다. 여기가 D 지점입니다. 그래서 모양을 보시면 N 채널은 리니어 리전, 리니어 혹은 트라이드 리전이라 하죠. 리니어 리전에 있고요. P 채널 어디 있냐면 만나는 지점이 여기에 VSD가 이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는 세츄레이션 영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더 끌어올리게 되면 이 지점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지점에 오게 되면 N 채널은 최대 커런트가 갑니다. 여기까지. 여기 입력이 2일 때죠. 그죠?
그리고 P 채널은 꺼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P가 컷오프 영역. 그럼 만나는 데가 여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만나면 P 채널은 컷오프고요. N 채널은 여기서 만나면 트라이드 리전, 리니어 리전이겠죠.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생각하시면서 여기를 보시면 입력이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로 A, B, C, D, E로 올라가면서 여기서 A, B, C, D, E 이렇게 전압이 올라가죠, 그죠? P 채널은 여기가 A입니다. A, B, C, D, E 이렇게 되겠죠, 그죠? A일 때가 제일 낮은 전압일 때가 최대한 열려 있습니다. P 채널은.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게 만나는 지점을 따라가 보면 입력과 출력, 그래서 인풋과 출력 사이의 특성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걸 저희들이 인버터라고 얘기하죠. 인버터에서 스위치로 동작하는 영역은 A 영역과 E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버터 출력이 하이거나 로이거나 이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A 상태와 E 상태가 로직으로 동작하는 영역입니다. 그 사이는 다 트랜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A와 E인 경우 둘 다 보시면 스위치 중 하나가 컷오프 영역에 꺼져 있는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오프, 리니어 영역에 있는 걸 여기를 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 스테이트든 E 스테이트든 스위치가 하나 꺼져 있기 때문에 VDD와 그라운드가 디스커넥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DD와 그라운드가 둘 중에 하나의 스위치가 꺼져 있기 때문에 연결이 끊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전력 소모가, 스태틱 전력 소모가 없습니다. 스태틱 전력 소모란 얘기는 로직의 변화가 없으면 전력 소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전력 동작에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 상태에서 로 상태 혹은 로에서 하이 상태로 트랜지션 할 때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류로 인해서 전력 소모가 생겨나는데요. 이 전류는 사실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전류가 생겨나는 요인은 가장 중요한 건 로딩 쪽에 있는 캐패시터가 있게 되는데요. 이 캐패시터를 차징하거나 디차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순간적으로 VDD 그라운드가 연결되면서 흐르는 숏 서킷 파워 디스페이션, 숏 서킷으로 인한 VDD와 그라운드가 순간적으로 연결되면서 흐르는 전류도 이 전류에 속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전류 중에 이 캐패시터를 차징 디스차징하는 전류가 도미넌트해야 됩니다. 이걸 저희들이 다이내믹 파워라고 합니다. 다이내믹 파워. 근데 이 VDD가 그라운드가 서로 연결되면서 생겨나는 순간적으로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숏서킷 파워라고 합니다. 전력 소모가 숏서킷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다이내믹 파워로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다이내믹 파워 디스패션이 훨씬 커야 됩니다. 이렇게 설계돼야지 로직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로직이 변화하지 않으면 저전력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앞쪽에서 저희들이 이 인버터의 전달 특성 커브가 이 커브를 나타내는데 이 커브를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스태틱 특성인 아웃풋 하이, 아웃풋 로, 인풋 하이, 인풋 로를 찾아내야 됩니다. 앞쪽에 있는 전달 함수 특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그 인버터의 입력과 인버터의 출력 사이에 전달 특성이 입력이 로이면 하이, 그리고 하이면 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그림을 밑에다 다시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가 A 영역, 여기가 E 영역입니다. A 영역의 출력값, 여기를 VO 하이, 그리고 E 영역의 출력값, 이거 VO 로라고 합니다. 지금 거의 VDD 그라운드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걸 아웃풋 하이, 아웃풋 로라고 하고요. 인풋 하이, 인풋 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기울기가 1인 선을 이렇게 어프로치 시킵니다. 그러면 만나는 지점이 나옵니다. 여기를 우리가 V 인풋 하이라고 정의합니다. 인풋 로, 죄송합니다. 인풋 로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 기울기를 쭉 더 내려오다 보면 여기에서 만나는 데가 있어요. 이게 기울기가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슬롭이 마이너스 1, 여기도 슬롭이 마이너스 1인 선이 만나는 자리, 여기를 우리가 V 인풋 하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V 인풋 하이와 V 인풋 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이 개인이 없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입력과 출력의
기울기가 여기는 개인이 있죠, 그죠? 그러다가 개인이 없어지는 자리, 여기를 우리가 인풋로, 여기 값을 우리가 인풋 하이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웃풋 하이, 아웃풋로, 인풋 하이, 인풋로가 각각 어떻게 전달 함수로부터 정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걸 게이트를 이렇게 연결해 놓고 있을 때에는 여기가 출력이 되고요. 여기 입장은 1번 게이트 입장에서는 이 노드가 출력에 해당하고요. 2번 게이트 입장에서는 여기가 입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번 게이트가 아웃풋을 하이로 낼 때는 아웃풋 하이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아웃풋 하이로. 2번 게이트가 이 값을 해석을 할 때는 인풋 하이 기준으로 이게 크면 하이, 낮으면 로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크면 하이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아웃풋 하이와 인풋 하이, 여기에서 하이로 냈을 때 V 아웃풋 하이와 여기 인풋으로 인정해주는 인풋 하이, 이 차이를 노이즈 마진 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웃풋 하이가 인풋 하이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노이즈 마진이 양수인 값을 가지게 됩니다. 같은 의미로 여기 출력이 로우인 경우에는 아웃풋 로우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출력은 아웃풋 로우로 인정을 하고요. 2번 게이트가 이 입력을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보다 낮으면, 여기보다 낮으면 로우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 마진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차이, 이걸 노이즈 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V 인풋 로에서 V 아웃풋 로를 뺏는 값, 이걸 우리가 노이즈 마진 로라고 하고요. 얘도 양수입니다. 이상적인 게이트라고 하면 노이즈 마진 하이와 노이즈 마진 로가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아웃풋 하이와 아웃풋 로가 서로 같은 노이즈 마진을 가지고 센터를 기준으로 대칭적인 노이즈 마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노이즈 마진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디바이스 사이즈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PMOS가 있고요. 아래쪽에 NMOS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래쪽에 있는 PMOS의 디바이스 사이즈를 베타 N, NMOS의 디바이스 사이즈, PMOS의 디바이스 사이즈를 베타 P 이렇게 정의를 해보죠. 여기를 µP COX의 W over L의 P 소자, 여기는 µN 일렉트론 모빌리티의 COX의 W over L의 N 채널의 디바이스 사이즈 레이쇼,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1이라고 적혀 있는 게 이 두 개가 서로 같을 때를 나타냅니다. 이 두 개가 서로 같으면 딱 중앙에서 VDD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트랜지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노이즈 마진 로우하고 노이즈 마진 하이가 여기까지 값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값이 서로 같아서 노이즈 마진 하이와 노이즈 마진 로우가 밸런스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P 채널이 커졌다 그러면 하이 스큐드 디바이스로 합니다. 이걸 하이 스큐, 이제 라이징이 좀 빨라지겠죠. 하이 스큐드 디바이스가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것보다 N 채널이 더 커진다 그러면 로우 스큐 디바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게, 밸런스를 이루게 만들어주는 게, 노이즈 마진을 같게 만들어주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소자들이고요. 특별한 용도로 하이 스큐드나 로우 스큐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사이즈를 조절해서 밸런스를 잡고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때는 하이 스큐드나 로우 스큐드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CMOS 로직 게이트 중에 가장 간단한 인버터의 스태틱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스태틱 특성은 이런 로직 레벨을 나타내고 또 노이즈 마진 값, 이런 값들이 스태틱 특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CMOS 소자의 스태틱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정연파를 이렇게 인가를 해보겠습니다. 3.3V고요. 1.65는 3.3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65를 기준으로 3.3에서 0V 사이를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여기가 출력 전압이겠죠. 출력 전압을 색깔을 바꿀게요. 여기를 빨간색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입력 전압 VA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전달 특성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웃풋 하이 거의 3.3이고요. 아웃풋 로우 여기가 이 구간, 여기가 아웃풋 로우에 해당하는 값이고요.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데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거 여기 전압을 양쪽을 똑같이 3.3 0.3V를 기준으로 하고요. 여기도 똑같이 맞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0에서 0.3에 3.3까지 이렇게 하면 한 칸이 여기가 0.3, 0.3이니까요. 여기 기울기가 이제 한 칸 길이로 따지면 이렇게 생겨 있는 데니까 이렇게 그거 보면 이 정도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아래 보시면 이 정도 되면 인풋 로가 1.4V 정도 되죠. 1.43 정도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이렇게 생겨 있는 데를 근접시키면 한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인풋 하이 값이 1.84 정도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틱 특성을 테스팅할 때 저희들이 정연파 이렇게 인풋 쪽에 사인파를 넣고 출력 쪽에서 이제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전달 함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입력을 안 쓰고 타임 시간을 주게 되면 이게 입력이고요. 그리고 출력이고요. 이게 입력이 됩니다. 입력은 저희가 입력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놓죠.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방금 입력으로 준 신호를 나타내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출력 파형입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을 시간 영역에서 그린 그림이고요. 여기를 입력에 대해서 플러스를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인풋에 대해서 기울기가 1인 선이 되고요. 여기가 전달 함수 곡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태틱 특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게이트의 다이내믹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내믹 특성은 프로파게이션 딜레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프로파게이션 딜레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시간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라이징 타임 혹은 폴링 타임, 이건 신호 자체의 특성입니다. 신호가 10%에서 90%까지 올라오는 데 걸리는 시간, 이걸 우리가 라이징 타임이라고 하고요. 폴링 타임은 마찬가지로 신호가 90%에서부터 10%까지 떨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래서 신호 자체의 스피드를 나타내고요. 여기는 사실은 신호의 대역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라이징 타임 혹은 폴링 타임이라고 얘기하는 건 RC 타임 컨스턴트 타워와 연관이 있는데요. 대체로 한 2.2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호의 라이징 타임이나 폴링 타임을 알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 신호의 등가적인 시정수를 저희들이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타우가 한 2.2분의 TR 또는 T 폴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시정수를 알면 저희들이 보통 대역폭이라고 얘기하는 2파이 F0 대역폭이 해당하는 F0가 있어요. 이 값이 2.2분의 타우분의 1이니까요. 2.2 나누기 TR 이렇게 됩니다. 이게 결국 1 오버 타우에 해당하는 값이죠.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라이징 타임이 주어졌을 때 이 신호에 이렇게 생겨 있는 라이징 폴링 뭐 이렇게 되는 신호가 있어요. 이 신호에 라이징 타임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 신호의 대역폭이 얼마 정도 될 건가를 추정을 한다고 하면 이 식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를 알아내면 되죠. 그래서 F0는 2파이의 T 라이징 타임 분의 2.2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 대충 계산해 보면 0.35 정도 나옵니다. 라이징 타임에. 그래서 신호의 대역폭이 이렇게 추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징이나 폴링 타임은 신호 자체의 대역폭과 관련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라이징 타임이 10나노세크다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여기다 넣게 되면 0.3 나누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9승이죠. 그죠? 10 플러스 9승 분모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계산하면 100분의 3 곱하기 10의 9승이니까 3 곱하기 10의 7승 30메가 정도 되죠. 이 정도 되면 이게 라이징 타임이 만약에 10나노 정도 된다 하면 이 신호의 대역폭은 한 30MHz 정도가 여기 대역폭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게이트에서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있습니다.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는 출력 기준으로 그 출력 파형이 출력이 라이징 하는 게 지금 여기에 그 오렌지색으로 된 게 출력이고요. 파란색으로 된 게 입력인데 입력 파형과 출력 파형 사이에 딜레이를 나타내는 게 프로파게이션 딜레이입니다. 하이 투 로는 하이에서 로로 떨어질 때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를 나타내고요. 로 투 하이는
로에서 출력이 로에서 하이로 올라갈 때 그걸 저희들이 로우 투 하이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라고 합니다. 출력이 이렇게 로에서 하이로 올라갈 때 그때 딜레이인데요. 딜레이 정의는 50%에서 50%까지 이렇게 전체 아웃풋 하이 아웃풋 로의 50%선 여기 센터 라인이죠.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입력이 50%를 지나고 나서 출력이 50% 라이징 쪽에서 걸리는 시간, 이 시간 차이를 우리가 출력이 로에서 하이로 트랜지션 하면서 생겨나는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출력이 하이에서 로우로 트랜지션 하는 경우는 입력이 50%를 지나는 시점부터 출력이 50%를 지나는 시점, 이 사이를 우리가 프로파게이션 하이 투 로우라고 얘기하고요.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의 평균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그 게이트의 프로파게이션 딜레이와 관련된 특성을 우리가 다이내믹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에 대한 몇 가지 이 게이트에 관련되어 있는 딜레이 시간에 대한 몇 가지 정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A가 입력이고 Y가 출력입니다. A 입력이 이 시간에 변했어요. 그리고 출력이 변화하는데요. 컨테미네이션 딜레이라고 있어요. TCD라고 되어 있는 건 Y의 오염 시간입니다. 오염 시간은 입력이 변하고 나서 출력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나타내고요.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는 출력이 안정되는 시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항상 오염 시간보다는 안정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이 변하고 나서 오염되는 시간과 안정되는 시간 사이 가장 빠른 시간, 출력이 변하기 시작하는 가장 빠른 시간, 그리고 가장 느린 시간을 저희들이 컨테미네이션 딜레이 그리고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플립플랍인데요. 여기는 플립플랍일 때는 시간이 좀 더 복잡합니다. 항상 라이징 엣지를 기준으로, 여기는 포지티브 엣지 트리거니까요. 라이징 엣지를 기준으로 입력 D는 셋업 타임 전에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출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클락이 지나고 나서 홀드 타임 동안 입력이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입력에 대한 시간 컨스트레인트가 T 셋업 타임 그리고 T 홀드 타임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셋업 타임은 클락 이전에 입력이 안정돼야 되고요. 그리고 홀드 타임은 클락 이후에 홀드 타임 동안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입력이 변하면 안 되는 에퍼처 그 구간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는 입력에 대한 리ኳ이먼트고요. 또 출력에 대한 리ኳ이먼트는 클락이 뛰고 나서 출력이 변화하는 시점, 여기를 T 컨테미네이션 딜레이인데 클락 to Q 컨테미네이션 딜레이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클락 to Q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클락 to Q 딜레이인데 프로파게이션 컨테미네이션 딜레이는 여기와 마찬가지로 가장 빨리 변하는 시점,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는 가장 나중에 변하는 시점, 이 두 개 사이를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플립플랍에서 나와 있는 네 가지 시간 정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렛치인데요. 렛치도 좀 복잡합니다. 렛치가 클락이 이게 포지티브 레벨이니까요. 이게 클락이 열리고 나서 출력이 변화하는 시점, 이걸 TCCQ 컨테미네이션 딜레이 클락 투 Q라고 얘기해서 이 시간이고요. 클락이 변하고 나서 출력이 프로파게이션 되는 시간 CQ, TCCQ, TPCQ 이 두 가지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렛치인 경우에는 이게 하이면 입력이 변하면 출력이 변합니다. 입력이 변하고 나서 출력이 변화하는 시점, 여기를 컨테미네이션 딜레이인데 데이터 투 Q 딜레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투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있겠죠. 이게 있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클락이 닫힐 때 입력에 대한 리ኳ이먼트가 있어요. 셋업 타임 전에 입력이 안정이 돼야지 잠겼을 때, 렛치가 잠겼을 때 출력이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시간이 T 셋업 하고 T 홀드가 있습니다. 홀드는 클락 이후에 입력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타임. 그래서 6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렛치가 6개의 시간, 플립플랍이 4개의 시간, 일반 게이트가 2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시간의 정의를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게이트의 딜레이 예측 모델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MOS-FET를 전류를 흘려주는 소자로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 MOS-FET를 컷오프 영역에서는 R이 꺼져 있는 상태니까 스위치가 꺼진 상태는 상관이 없고요. 스위치가 켜졌을 때는 이 리니어 리전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리니어 리전에서는 전류식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좀 더 간략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오버볼티지가 얘보다 큰 제곱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무시하게 되면 이렇게 근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장을 ID와 VDS의 변화량으로 나눠 보면 온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온장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서 트랜지스터를 스위치가 켜졌을 때 저항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된 상태일 때는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온장은 디바이스 사이즈가 커지거나 오버볼티지가 커지거나 하면 온장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게이트의 지연 시간은 이 저항과 연결되어 있는 캐패시터의 RC 딜레이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 인버터 모스펫인 경우에 이게 유닛 인버터를 나타내거든요. 1X 인버터. 1X 인버터는 트랜지스터 레벨로 보면 입력과 출력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유닛 사이즈의 NMOS, 그거의 2배 사이즈의 PMOS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닛 사이즈의 NMOS를 그려보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게이트, 드레인, 소스 이렇게 되겠죠. 유닛 사이즈입니다. 이 유닛 사이즈의 온장, 얘가 온이 되었을 때 이 온장을 우리가 R이라고 정의합니다. 온이 되면 R이 되겠죠. 그리고 게이트에 붙어 있는 캐패시터, 이걸 우리가 C라고 정의하고요. 같은 크기가 드레인과 소스에 각각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C가 붙어 있다고 모델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는 트랜지스터의 RC 모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드레인이고 게이트고요. 물론 이제 게이트와 드레인과 이게 소스네요. 소스에 붙어 있는 캐패시터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스케일링 팩터를 고려를 해서 간략화하면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하고 NMOS나 PMOS의 사이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PMOS는 이 2인 사이즈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모델링이 될 수 있느냐면 온이 되면 지금 2배 사이즈가 이 R이 돼야 되니까요. 이 2배 사이즈가 이걸 1배 사이즈로 NMOS 1개짜리로 놓게 되면 여기는 2배 R이 됩니다. 스위치가. 그래서 이게 1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게이트 캐패시터는 이때가 C가 되고요. 여기도 C가 되고요. 여기도 C가 됩니다. 이게 드레인이 되고요. 여기가 소스가 되고요. 여기가 게이트가 됩니다. 이게 PMOS 1개짜리일 때, 이게 2개짜리죠. 근데 2개짜리가 되게 되면 이렇게 되면 디바이스 사이즈가 2배 커졌기 때문에 캐패시터는 2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저항은 절반 줄게 됩니다. 그리고 게이트 캐패시터도 2배 늘어나죠. PMOS는 2배씩 이렇게 됩니다. 드레인이 여기 드레인이고요. 여기 소스고 게이트가 여기 게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모델이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N채널 소자와 P채널 소자에 대한 모델이 있는데요. N배 크기, 이게 N은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임의의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유닛 인버터의 N채널보다 N배 큰 트랜지스터는 캐패시턴스는 N배 늘어나고요. 저항은 N배 줄게 됩니다. 이렇게요. PMOS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PMOS는 NMOS보다 저항이 기본적으로 2배 큽니다. 유닛 사이즈가. 그래서 2R을 N으로 나누게 되고요. 캐패시터는 똑같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심플리파이드 된 RC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딜레이를 계산할 때 엘모 딜레이 혹은 오픈 서킷 타임 컨스턴트로 딜레이를 계산을 하는데요. 온이 되게 되면 온장 R이 있을 겁니다. 그 R과 연결되어 있는 캐패시턴스가 딜레이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 2.17과 같은 딜레이를 볼 때 A가 입력이고 여기가 출력이라고 하면 전체 딜레이를 어떻게 계산할 건가를 보려고 하는데요. R1, C1, R2, C2, R3, C3 해서 쭉 RN, CN까지가 이렇게 쭉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C1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R1을 통해서 차지가 이렇게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C1이 차는데 걸리는 시간은 C1, R1만큼 딜레이가 생길 겁니다. C2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R1과 R2를 통해서 C2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C2는 R1 더하기 R2 이렇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와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R1 더하기 R2 더하기 해서 RN을 통해서 CN이 차징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딜레이가 이 전체 썸과 같습니다. C1이
C1로 인한 딜레이, C2로 인한 딜레이, C3로 인한 딜레이 해서 CN으로 인한 딜레이까지 다 더하게 되면 전체 딜레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한 걸 저희들이 오픈 서킷 타임 컨스턴트 혹은 엘모 딜레이 추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그 게이트의 지연 시간을 계산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들어갈게요. 여기가 유닛 인버터, 여기도 유닛 인버터입니다. 그러면 트랜지스터 레벨로 그리면 B번처럼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연 시간을 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NMOS하고 PMOS가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PMOS는 여기 Y 노드를 한번 볼 텐데요. Y 노드를 보면 여기는 2개짜리, 1개짜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3C가 붙어 있습니다. 위에 2C, 밑에 1C가 붙어 있죠. 그죠? 이 노드에. 그리고 여기를 들여다보면 아래쪽에 NMOS가 1C가 붙어 있고요. 위쪽으로 2C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 붙어 있는 캐패시터는 VDD하고 그라운드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이렇게 모델링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 Y 노드가 가지고 있는 전체 캐패시터는 여기에 3C, 여기에 3C. 이걸 우리가 인트린직 딜레이, 여기를 팬아웃으로 인한 딜레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결국엔 여기에는 전체가 6C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딜레이의 스위치가 위에 있게 켜지든 아래 있게 켜지든 둘 다 저항은 R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하고 6 해서 6RC가 이 전체의 딜레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게이트를 만들 때 유닛 인버터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여기가 1, 여기가 2, Y, X. 자, 이렇게 생겨 있는데 아래쪽에 이 투인풋 낸드 게이트가 있어요. 투인풋 낸드 게이트는 Y equal A, B의 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생긴 구조를 보면 아래쪽으로 시리즈로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A, B, B. 그리고 위쪽으로는 보시면 A 바, B 바의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렬로 생겨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B 바 그리고 A 바 해서 여기 두 개 묶여서 Y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라운드고요. 자, 디바이스 사이즈를 한번 볼 텐데요. Y를 기준으로 N 채널 2개, N 채널 2개는 시리즈로 붙어 있습니다. N 채널이 1개 있을 때 저항이 R인데요. 여기는 2분의 R씩 2분의 R 해서 시리즈가 2개 붙었을 때 밑으로 R이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사이즈가 2가 돼야 됩니다. 월스트 케이스. 그리고 풀업 쪽으로는 월스트 케이스 둘 중에 하나만 켜졌을 때가 월스트 케이스인데 그때 R이 돼야 됩니다. 여기와 동일해야 됩니다. 여기와 동일한 레지스턴스를 가지려면 여기는 사이즈가 2가 되면 지금 이 인버터와 동일한 이 레지스턴스를 가지는 풀업 쪽으로 월스트 케이스 레지스턴스가 여기와 같고요. 풀다운 쪽으로 월스트 케이스 레지스턴스가 이렇게 주어지는 투인풋 낸드 게이트의 사이즈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투인풋 노아 게이트를 한번 볼게요. A or B의 바 투인풋 노아 게이트. 풀다운이 병렬입니다. 그래서 A, B 두 개가 병렬로 붙어 있는 꼴이고요. 그리고 N 채널은 이렇게 되어 있고 P 채널은 A 바 and B 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VDD에 A 바 B 바 해서 출력이 물려지겠죠. 여기에 A 바 그리고 여기에 B 바 이렇게 물려지겠죠. 여기가 Y가 되고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Y를 기준으로 풀 다운 쪽으로 월스트 케이스는 두 개 중에 하나가 켜졌을 때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가 켜졌을 때 여기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가 1씩 주어지게 됩니다. N쪽 사이즈는. P쪽은 둘 다 켜져야지 위로 붙기 때문에 여기가 R이면 2R이 되기 때문에 2분의 R, 2분의 R이 됩니다. 이것보다 사이즈가 두 배씩 켜져야죠. 그래서 4, 4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2분의 R, 여기가 2분의 R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R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 스케일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걸 이용을 해서 아래쪽에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이 딜레이를 찾아내는데요. 이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투인풋 낸드 게이트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투인풋 낸드 게이트가. 그래서 X 노드를 입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X 노드를 기준으로. X 노드를 기준으로 보면 낸드 게이트가 H개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게 H개가. 그러면 낸드 게이트 한 개 핀, 낸드 게이트 한 개 핀을 보시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2개짜리, 여기 2개짜리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가 4C에 해당하는 캐패시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H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로드로 인한 캐패시터는 4HC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4C를 가지고 있죠. 그죠? 자, 이 인트린식 쪽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노드에. 그럼 위로 하나, 둘, 2, 그리고 아래로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Y 노드 입장에서 여기로 들여다보면 EC, EC, EC에서 6C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CX를 보시면 여기 X 노드를 기준으로 로드 쪽으로 붙어 있는 캐패시턴스가 4HC, 그리고 인트린식 쪽 이 노드의 이 낸드2 이쪽으로 보이는 캐패시턴스가 EC, EC, EC에서 6C가 보입니다.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리고 그 유닛 인버터하고 컴패터블한 저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 R, 위로 R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 여기가 CX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6C 플러스 4HC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X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캐패시터를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뒤에 붙어 있는 H개의 낸드 게이트가 가지고 있는 캐패시턴스가 4HC, 그리고 이 디바이스 내부에 붙어 있는 캐패시턴스가 6C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를 트랜지스터 레벨로 다시 그려보면 그림 2와 2-20과 같이 주어집니다. 이게 AB 2개가 여기 입력에 해당하고요. N 채널 사이즈가 2x2 222 다 2로 주어지죠. 그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출력 Y 쪽, 여기 Y가 아니고 X네요. 잘못되어 있네요. 여기 X 노드입니다. 여기 X 노드. X 노드에 붙어 있는 캐패시턴스가 4HC가 되고요. 여기 붙어 있는 캐패시턴스가 6C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 붙어 있는 캐패시턴은 4C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2 이렇게 붙어 있어서 X 여기 요 표시되어 있는 지점요.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를 구하려면 월스트 케이스 딜레이를 찾아야 되는데요. 지금 T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라이징 여기를 계산한다고 한번 볼게요. 라이징을 한다 그러면 이 게이트를 보시면 입력 AB가 있고 출력 지금 X로 되어 있죠. 00에 01, 10, 11 있을 텐데 낸드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지금 이 딜레이는 0에서부터 1로 가는 라이징 하는 딜레이 중에 제일 긴 걸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딜레이, 이렇게 딜레이, 이렇게 딜레이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0에서부터 이렇게 트랜지션 하는 경우 한번 볼게요. 이 상태에 일단 있어야 되니까요. 이 상태에 있게 되면 A와 B의 N 채널이 다 켜져 있습니다. 이렇게 켜져 있으면 모든 캐패시턴스가 비어 있게 됩니다. 비어 있는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로 트랜지션을 하게 되면 A, B가 00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꺼지고 2개가 동시에 켜집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모델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캐패시터는 6C 플러스의 4HC, 그러니까 여기에 6C, 4HC가 있고 여기는 끊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2개의 트랜지스터가 켜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저항이 R 오브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R, 병렬로 R이 붙어 있기 때문에 2분의 R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라이징 타임을 결정하는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는 이게 RC의 3 플러스의 2HC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주어지죠. 여기 곱하기 여기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근데 이제 굉장히 빠르죠. 그죠? 이게 실제로는 보면 나중에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아니라 여기는 T 컨테미네이션 딜레이가 됩니다. 컨테미네이션 딜레이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죠. 여기를 계산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게 지금 1번 케이스고요. 2번 케이스는 2번 케이스는 여기서부터 여기로 오는 케이스입니다. B가 연결이 되고 A가 제로입니다. B가 ON이 되고요. A가 꺼집니다. 일단 A가 꺼지게 되면 여기는 6C입니다. 플러스의 4HC. 2번 케이스는요. 그리고
여기는 둘 중에 하나만 켜집니다. A만 켜지게 되어 있죠. 그죠? A만 켜지기 때문에 R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R 곱하기 6C 플러스 4, 6 플러스에 4HC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이거고요. 이게 두 번째 케이스 이겁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여기인데요. 세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케이스는 지금은 A가 연결이 되고요. 지금은 보면 A가 연결이 되고 여기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B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죠. 여기는 끊어지고요. 그러면 여기 노드 라인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캐패시턴스가 여기에 4HC 플러스에 여기에 6C 플러스에 여기에 4C가 붙는데 4C가 그냥 붙는 게 아니라요.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A가 켜져 있습니다. A가 R 오브 2가 돼 있고 여기에 4C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 B가 여기 B네. B가 켜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집니다. R. 그래서 차징을 하는 게 이렇게 차징되고 이렇게 차징이 됩니다. 이때 딜레이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R 곱하기 이렇게 차징하는 데 걸리는 게 4H 플러스의 6C 이걸 차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요. 얘를 차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R 플러스 2분의 R에 4C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딜레이가 제일 기냐 하면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가 그래서 propagation delay low to high, rising 쪽 propagation delay 해당합니다. 그래서 PDR을 구하려면 이걸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긴 시간이고요. 여기에서 contamination delay rising을 구하려면 얘는 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둘 다 라이징을 계산했기 때문에 0에서 1로 가는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서 가장 빨리 변하는 시간, 이걸 우리가 contamination delay, 가장 느리게 변하는 시간, 여기를 우리가 propagation delay라고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폴링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폴링은 1에서 0로 트랜지션 할 때, 그래서 반대로 가는 케이스죠. 그죠? 이렇게 가는 것 중에 제일 짧은 게 contamination delay, 가장 긴 게 propagation delay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앞쪽에서 저희들이 그 컨택 쉐어링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았는데요. 여기 EX4에 대해서는 컨택 쉐어링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투인풋 낸드 게이트를 컨택 쉐어링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A 케이스가 있고 스틱 다이그램이 B 경우가 있습니다. A인 경우에 여기가 출력입니다. 출력 쪽에 붙어 있는 캐패시턴스, 여기에 붙어 있는 캐패시턴스를 한번 인트린식 캐패시턴스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원래 여기 할 때 얼마가 나왔냐면 6C가 나왔습니다. 그게 2C 이렇게 6C가 나왔었죠. 그죠? 자, 그랬는데 지금 모양을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컨택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 사이즈 2짜리입니다. 2짜리이기 때문에 여기 2가 하나 있고요. 여기 2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Y가 4C입니다. 앞쪽에 제가 6C라고 얘기했죠. 그죠? 6C라고 한 건 컨택 쉐어링이 없을 때 하나, 둘, 세 개가 6C가 됩니다. 근데 위에 P 채널 두 개가 컨택을 쉐어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P 채널 두 개가 컨택을 쉐어링을 하게 되면 4C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B 같은 경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컨택이 여기 2, 여기 2, 여기 하면 컨택 쉐어링을 하지 않았죠. 그러면 여기는 6C가 됩니다. 그래서 B보다는 A가 이제 캐패시턴스가 줄게 되죠. 그죠? 그래서 레이아웃을 뜰 때 이렇게 하면 앞쪽에서 저희들이 이걸 6C라고 했는데 이걸 4C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쪽에서처럼 propagation delay 계산을 할 때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컨택 쉐어링을 안 했다고 보고 이걸로 계산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가 있으면 컨택 쉐어링 한 경우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